기본적으로 정치를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상대를 아주 악인으로 만들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고 하면서 어떤 증오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그런 추진력을 보여주거든요.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원했는데 당선이 안 되는 대통령이 생기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바꾸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확확 변화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을 바꿨을 때 이득이 정말 확실한지를 엄청 고민하고 따지고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예제도 그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경희대 사학과 박진빈입니다. 4월 2일에 트럼프가 미국 해방의 날이다 이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매기는 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국가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국제 비상 경제권법이라는 거를 발동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오는 일단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고 57개국 정도에게는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4월 9일부터 일부 시행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로는 철강이나 자동차라든가 알루미늄 캔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에게 25% 관세를 매긴다 하고 있고, 국가별로 보자면은 캐나다, 멕시코,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에 25% 세율을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유예를 시키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복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90일간 유예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보복을 한 국가,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있겠는데, 중국이 그러면은 우리도 보복 관세를 34% 매기겠다 했더니 트럼프가 다시 그럼 우리는 재보복 관세 50%를 하겠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20%에 84%를 추가해서 지금 현재 104% 관세를 매기겠다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는 25%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적용이 되는데 EU 제품 전반적으로는 한 20%.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외국산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실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센 충격을 던져놓고 몇 가지는 유예시키고 있고, 그리고 관세를 세게 매기겠다 해놓고 또 구체적인 걸 얘기 안 하는 분야도 있어요. 제약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고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상호 관세라는 것은 한 7월 8일 정도까지 유예된 상태고, 중국산 수입품에 관해서도 다시 중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8월 중순까지 유예시킨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도 여름 내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EU 국가들도 다른 국가 마찬가지로 크게 관세를 매길 것처럼 선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각국 정상들하고 통화를 하고 교섭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또 마치 없었던 일처럼 이제 되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관세 정책 자체를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태인 거죠. 유럽에서 반대도 심했고, 그리고 보복 관세 매긴다는 소문도 있고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지부진해지니까 5월 중순경에는 50%에서 그냥 그치겠다라고 했다가 또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니까 또 다 유예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참 그 사람의 속내를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개인적인 업무 추진 스타일이랄까요. 트럼프가 일을 하는 방식을 보면 처음에 좀 큰 충격을 가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세게 나와서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느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관세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 강하게 충격을 준 다음에 그거를 좀 세를 과시하고 상대의 길을 제압하고,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약간 상대가 길들여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충격보다 크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금 괜찮다, 이 정도에서 대충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업무 추진 스타일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가 정치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남 탓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 내의 문제는 미국 주변 국가들의 문제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관세 정책을 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조차도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이 관리가 안 되는 문제나 마약 거래가 방조되고 있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미국 내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이웃 국가들이 미국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에 보복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를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상대를 아주 악인으로 만들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고 하면서 어떤 증오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그런 추진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태도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거. 그게 이제 결국은 미국이 만성적자 국가이고 이것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뭐 안보의 문제도 만들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것이 원래는 뭐 거의 전시 상황 내지는 적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그 국가에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법으로서 제정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멕시코나 캐나다가 적국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가 적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법을 조금 확대 해석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런 한 3가지 정도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주관이 너무 세고 그런 거를 추진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별로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극단적인 정치의 한 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트럼프의 판단인 것이고, 그 불법 이민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를 가지고 그 비상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제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 비상사태라는 판단을 통해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한 건데 그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 5월 29일에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그럴 만큼의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적용을 하려고 했던 이 상호관세법의 발효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근데 물론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사법 쿠데타라는 둥 해가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판단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연방국제통상법의 계속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6월 10일 며칠 되지 않았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며칠 되지 않았는데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항소심 진행까지는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도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원래 미국에서 관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 그 정책은 의회에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관세 관련 법은 모두 의회의 소관인데, 비상의 경우 특별 국가에게만 대통령이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놓은 법을 지금 트럼프는 마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판단이 어떻게 될지가 이제 문제인데, 항소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또 상소를 또 하겠죠. 트럼프는 그럼 연방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끌면서. 근데 지금 연방 대법원은 구성 자체가 6대3으로 트럼프에게 조금 우호적인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세 정책을 그냥 지지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조금 우려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물 경제들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세계은행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작년의 절반 1.4%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세계은행 얘기는 관세발 무역전쟁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한 거니까, 바로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트럼프가 과연 자신의 어떤 무기를 내려놓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사태를 규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마구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걸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 미국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의회 구성은 이제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1789년에 미국이 독립해서 국가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 제1조가 입법부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상원, 하원 이게 2개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원, 하원을 합쳐서 입법기구, 입법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법안의 상정은 상원 또는 하원에서 할 수 있고, 근데 어느 쪽에서 상정을 하든 양쪽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양쪽을 다 과반수 통과해서 되어야 이제 법안으로 제정이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비토하면은 다시 상원, 하원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3분의 2씩
통과를 해야 법안이 되는 거고요. 상원에 부여된 권한이 따로 있고 또 하원이 하원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 관한 것은 그 비준은 상원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고위공무원 임명 동의권도 상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 법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발의해야 되고요. 탄핵 같은 경우는 발의는 하원, 심판은 상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다른 역할을 하지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그러니까 큰 주든 작은 주든 인구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주가 2명씩을 선출할 수 있고 6년 임기이고 전체 주를 대표합니다. 하원의 경우는 2년 임기이고요. 각 주별로 인구 비례에 의거합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더 많은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게 돼 있고 인구가 적은 주는 더 적은 수의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데 이 하원 의원들은 각자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주 안에서도 지역별로 나뉘어져서 자기가 대표하는 지역구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50개 주니까 상원 의원은 100명, 하원 의원은 계속 인구 조사를 10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435명. 그래서 전체 국회는 5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둘 다 다수예요. 지금 상원은 53대 47로 공화당이 더 많고 하원의 경우는 220대 212 공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많이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입법을 해도 뭐 트럼프 지지하는 당이 트럼프의 정당이 공화당이 양쪽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잘 될 것이고 또 따라서 이제 탄핵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탄핵의 경우에 하원에서 발의하고 상원에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건 이제 헌법을 제정할 때 소위 헌법의 설계자들, 그거를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 한 거의 18개월에 걸쳐서 엄청 토의를 하고 어떤 제도가 좋으냐, 뭐 사실은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토의를 하고 의회제를 하는데 의회를 그러면은 단원제로 하냐 양원제로 하냐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상원과 하원을 두는 것이 좋겠다였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영국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왕정으로부터의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권력체가 하나로 집중이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삼권 분립을 한 것이기도 한데 그 의회 안에서도 하나의 집단에 너무 모든 권력을 몰아주면 그것은 부정부패 타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원제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당시 미국이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은 주가 있고 그리고 아주 인구도 적고 영토도 조그만 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성격이 다른데 만약에 모든 것을 다수결로 하게 되면은 인구 많은 주 몇이서 담합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수의 의견은 반영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수도 강한 힘을 갖게 하려면 상원에서는 모든 주가 동일하게 같은 힘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권력의 균형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원, 하원 이렇게 나눠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아마 미국은 큰 나라고 연방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지역별 차이가 참 큽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기가 힘든 참 큰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래 이제 형성부터도 각 주가 하나의 국가 같은 거예요. 이게 스테이트잖아요, 주가. 근데 스테이트는 뜻 중에는 국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 역할을 하고 그 주의 법을 따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이 굳이 관여하지 않고 어떤 세부적인 일들은 주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주의 힘이 비교적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땅이 작은 국가라서 행정권이 잘 미치고 행정력이 이제 돋보이게 되는데 미국 같은 거는 그런 효과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너무 큰 나라고 지역별로 참 다르거든요. 환경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고 살아왔던 방식,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연방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각 주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대통령 탄핵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미국에서 아직 탄핵된 대통령은 없어요. 탄핵에 대한 언급은 많았고 실제 이제 하원에서 먼저 발의를 해야 되는데 발의가 된 경우는 한 10
차례쯤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 역사상. 그런데 다 통과된 적이 없는 거죠. 우선 일단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헌법의 규정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반역이라든가 뭐 뇌물수수 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중범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또 다른 중범죄 이게 뭐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 이게 사실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원에서 과반,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죠. 숫자가 일단 많고, 지금처럼 더군다나 미국은 양당제 정치거든요. 제3당이 거의 힘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 공화당, 민주당, 양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느 한 당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곧 다른 당의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탄핵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하원에서 가결됐는데 상원에서 부결된 경우가 4번 있었고요. 하원에 표결이 붙여질라 그랬는데 스스로 하야한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탄핵은 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국민이 투표를 합니다. 국민들 투표를 하는데 국민의 투표수 합으로 대통령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죠.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 가서 투표를 하면 주별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각 주에서 이긴 자가 그 주에 할당된 숫자를 가져가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이긴 사람이 그 주에 배정돼 있는 숫자를 가져가는데, 그 배정된 숫자는 뭐냐면 상하원 의원수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구 비례인 거죠. 인구가 많은 주는 많은 수의 선거인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거인단 수를 가지고 있고, 인구가 적은 주는 좀 적게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인구 변화에 따라서 또 주별로 이 숫자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주의 승자가 그걸 다 가져가서 그 선거인단 수를 합산을 해서 그 합이 더 많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헌법을 만들 때 다수결로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지역별 의견에 반영이 어렵다 해서 그 지역 한 스테이트의 의견이 일단 뭔지를 봐서 그것을 통째로 반영하는 그런 방식을 추진을 한 것이에요. 그 선거 방식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원했는데 당선이 안 되는 대통령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가 참 여러 투표 방식이 있고, 투표 방식은 뭐 우리도 뭐 토너먼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1, 2, 3, 4를 해서 1등이 그냥 바로 이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더라도 좀 아이러니한 거죠. 더 많은 국민이 원했는데 왜 대통령이 안 돼야 하는가. 그런 경우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 있었어요, 미국 역사에. 근데 뭐 19세기에 있었던 것은 그냥 제끼고 20세기, 21세기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0년에 아마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2000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알 고어라는 민주당 후보가 사실은 한 0.5% 54만 3천여 표를 더 얻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인단수에서 266대 271 이렇게 해서 졌거든요. 그리고 더 가까이는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300만 표를 더 받았어요, 트럼프보다. 300만 표가 어디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2.1%예요, 득표율에. 그러면은 참 억울한 거죠. 그런데 300만 표를 더 받은 클린턴이 선거 인단에서는 227대 304로 졌단 말이에요. 그 차이도 크죠. 그러면은 인구 합산은 여기저기서 더 많았지만 이겨야 하는 주에서 트럼프가 몰아서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선거 인단을 가져가니까 그렇게 큰 선거 인단 표수로 졌으니까 또 이런 경우에 패자가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은데, 미국은 전통상 이게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한 우리의 제도고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당선들이 확정이 됐었죠. 그런 게 우리로서는 매번 이야기가 좀 어렵고, 왜 그 헌법의 조항을 바꾸지 않을까, 그걸 고치면 그냥 다수결로 할 수도 있을 텐데, 미국 사람들은 의외로 바꾸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확확 변화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요것을 바꿨을 때 이득이 정말 확실한지를 엄청 고민하고 따지고,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옛제도 그대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